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빙등제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밌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0809 070-8812-0809. 검색창에 국제민주연대를 검색해주세요. 군인권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태훈의 군인권 119.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군인권 119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시간이 일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됐습니다. 네. 네, 평일에 더 많이 들으시라고 저희가 옮겼는데 네. 괜찮으시죠, 소장님은? 예, 뭐 주말 사이에 또 뭐 큰일도 있고 네. 뭐 큰일이 있은 걸 예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를 이동시켜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예측을 했나요? 자, 저희가 인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군인권 얘기를 좀 하다가 오늘은 특히 우리 시민들의 인권, 전반적인 인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1월 14일 지난주 토요일 민주총궐기 집회 현장,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 체류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아서 고통스러워했고요. 네. 그 중에서 전남 보성에서 올라오신 네. 백남기 네. 농민분께서 보셨죠? 영상이나 네네. 뭐 사진 보셨을 네네네. 텐데 청취자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요. 경찰이 쏜 물대포에 직사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는데 쓰러진 상태에서도 물대포를 계속 쏴서 그 분께서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제가 안타까운데요. 뭐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 그 뇌가 많이 부어 있는 상태라서 수술을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제가 의료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그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이면 회복력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69이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회복력은 저렇게 수술을 해서 열어놓고 출혈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부은 쪽을 이렇게 좀 이제 깔아앉힌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회복력에 대한 문제인데 회복력에 대한 것을 의료진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네. 이런 가운데에서도 경찰, 뭐 법무장관 할 것 없이 이건 뭐 정당한 법 집행이 가운데 있었고 네. 뭐 농민이 다친 건 유감이지만 이거는 정당했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감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강신명 본청장이 밝힌 게 아니라 네. 그 구은수 지난번 구파발 그 의경 그 총기 사망했던 책임자이죠. 사실은 네. 뭐 그 사람 입을 빌려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죠. 네, 이 사람이 뭐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이다. 변명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뭐 경찰이 이 사태에 대한 엄중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시 되짚어 보자면은 그날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네, 제가 봤어요. 저기 뭐 생중계로 보셨나요? 생방송으로 보셨나요? 생방송을 제가 딱 틀자마자 네. 바로 막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게 보니까 박 기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경찰이 보면 경찰 물대포에 CCTV가 달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앞에 누가 있는지 다 보면서 쓰는 그럼요. 건데 네. 저희가
피했어요. 맨 처음 한두 예, 번은 한 두 예. 번 정도는 피했습니다. 예. 물대포 제 쪽으로 날라와가지고 피했는데 세 번째 거를 못 피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겨냥을 해서 네. 그 취재 중인 생중계 중인 기자들을 네네. 향해서 최루액을 쏜 거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워터캐논 그 물대포를 쏜 네, 그 사람에 대한 그 고소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 진정이 네, 예, 좀 제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건 우리 뭐 민변 변호사님들이 검토를 해서 네, 예를 들면 뭐 서울지방청장까지 문제를 삼을 것인지 아니면은 강신명 청장까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범위는 네, 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 물대포를 쏜 사람 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네. 그 지금 그 우리 그 백남기 예. 가톨릭 농민 회장에 대한 그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정도면은 그 뭐 상해치상은 넘어갔죠 지금. 예, 상해치상은 네.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냐 하면 이 네. 사람은 거기 앉아서 카메라 보면서 무슨 게임기 조이스틱 움직이듯이 분명히 물대포를 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이 도덕적인 어떤 그 불감증에 의해서 마침 게임을 하듯이 그 시위대를 향해서 물대포를 마구마구 이렇게 조준해서 사격했다는 것이 네. 저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쐈고 KBS 기자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KBS 기자는 특히 그 노란 그 우위를 KBS 로고가 박힌 걸 입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기자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 옆에 카메라 기자는 장비를 분명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상 기자라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대포를 조준해서 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무슨 게임하듯이 즐겼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저는 공무원 생활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12월 5일에 제2차 민중 총궐기가 이제 예정이 또 돼 있습니다. 이때도 경찰 공권력이 지난 주말처럼 이렇게 강하게 진압을 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시민분들이 주말에 있었던 강경 진압을 보고 무서워서 또 못 나오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더 많은 사람이 분노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쫄지 마세요. 예, 뭐 지금 48명 정도가 연행이 됐죠. 네. 50명 가까이 됐죠. 예, 그 뭐 제가 지난번에 연행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예. 오징어 전법이라고 뭐 씹어댔는데 네. 팥장 오징어 전법을 다시 보십시오. 예. 그 절대 복습. 왜냐하면 네. 그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 앞은 지나가도 그렇죠. 쫄죠.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가셔서 일단 묵비권 행사. 네. 자, 12월 5일에 다시 또 민중 총궐기가 있을 텐데 오늘 임태훈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대비도 좀 하시고 그리고 거리에서 투쟁을 하실 때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저희가 또 짚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난 8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아무개 중사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알고 봤더니 사실과 다르네요. 네. 이 뭐 정의당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 국방부가 지금까지 들어간 곽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 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 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 징수다. 이렇게 정의당이 밝혔는데 네. 소장님은 이 얘기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예.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국민들은 곽중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고 네. 그 성금을 거뒀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그 성금 절대 한 푼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네. 어머니가 안 그래도 아들한테 통장에 손도 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 성금 왜 거두냐고 반대하셨대요. 이게 성금으로 뭐 해결할 일이 아니고 아니다라고 국가에서 어머니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아들도 빤히 이제 부사관인데 월급
많지도 않은데 네. 그거 왜 거두느냐라고 어머니가 음. 항의를 했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받아서 이미 각중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통장을.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줬는지 아무튼 줘가지고 네. 각중사 어머니가 일단 가지고 있어라. 쓰지 마라.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그 싸움의 기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비단 이게 각중사 사건만 아니라 네. 부대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요 저렇게 돈 거두는 게 비일비재한가요? 일상이 다반사예요. 어. 그래서 좀 저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대원들한테 돈을 걷어놓고선 생색을 낸 셈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사망 사건이 벌어져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 걷어요. 네. 그러니까 뭐 500씩 600씩 막 걷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네. 그게 거의 그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성금 삥 뜯는 거죠. 삥 뜯는. 예. 성금 걷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좋은 일이죠. 성금 걷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요, 사실은요, 네. 장군들의 월급 많지. 하지만은 위관급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네. 예? 뭐 차 할부 해가지고 야전에 가보면요, 할부에서 차 할부금 뜯어넣기 바쁘고 한데 네. 그 돈을 왜 걷어? 예? 아, 네. 양아치들, 유관급 장교 양아치들. 걱정도 해주시는데 아무튼 성금은 뭐 거둘 수는 있지만 아니요, 성금과 이게요. 다른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이 사안 자체가요. 뭐 다르죠. 매우 네. 다르고요. 그거는 저는 뭐 금모기 운동 뭐 대한민국 저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경제 문제를 가지고는 파탄 낸 거는 다른 놈들이면서 그걸 왜 네.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를 해? 그러게요. 그렇게 볼 수. 그거 애국 아닙니다. 예. 그 정말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할 수 단죄가 있는데, 되고 예. 그거 그 놈들에게 다 추징하고 좀 모자라면 아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진 놈을 일벌백계 하고 재산도 환수하고 했는데 좀 모자라네요. 국민 여러분 조금 요거는 도와주십시오라고 네. 하기 전에 대통령부터 장차관까지 해가지고 돈 좀 먼저 내고 난 다음에 또 모자라면 얘기하라고. 네. 아니 뭐 자구 노력도 없이 되게 뻔뻔스러워. 아니 내가 봤을 땐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호구예요. 거의 국민들이 호구예요, 호구. 세금 바가지에다가 아니 세금 바가지 하잖아. 담배에다가 세금 붙이고 네. 기름에다가 세금 붙이고 소비세만 진짜로 물리고는 저기 그러면서 뭐야 증세 없다 그러죠. 직접세는 거두지도 않고 부유세나 네. 법인세는 인하하겠다고 자빠졌거든. 아유 기업 어지간히 하기도 좋다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군대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일비재 계속 일산 다반사로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천박한 자본 논리가 네. 통용되는 거예요. 아니 뭐 특히 이 곽중사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렇게 됐는데 네. 대통령 저기 장관 판공비라도 깨겠다 참모총장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도와줘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네. 성우에 뭐 하고 있어? 예? 아니 그렇게 연금을 예. 와장창 받아가는 별들이 돈 좀 내라 그래. 제한군이네하고. 오만 이권 사회 다 개입해가지고는 정부 강권소에 저기 뭐야 재활용은 다 걷어가지고는 그 돈 다 어디다 쓰는데 도대체. 네. 난 답답해.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한 사안에까지 국방부의 삥뜯기, 이른바 삥뜯기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고쳐져야겠네요. 안 고쳐질 겁니다. 네, 확신합니다. 절대 안 고쳐질 거예요. 물론 요즘 이제 장군들 중에서 좀 스마트한 분들이 좀 있으셔서 네. 이런 거 못 걷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은 그래요. 그 정말 난 장군들은 그런 행위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군인들이 있어 보면 참군인들이 보면. 근데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네. 유별나게 취급받아요 또. 왜 너만 튀니?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거죠. 네. 네. 이 군 어떻게 보면 이게 0.4%씩 기본급에서 징수해가지고 조성했다고 하는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군대 그 인권을 침해한 거네요.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건 권리. 근데 그 쥐꼬리만한 자 군에서요 공급을. 그런 거 거두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대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이거 왜 걷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얘기해요. 그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네. 야 너는 저렇게 당하면 가만히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냐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네. 네, 그건 되게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성금이란 건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예, 군에서는 자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있는데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21사단 때는 가서 조사 좀 해볼까? 그러게요. 소장님이 좀 나아셔서 가지고 네. 가서 한번 직접 가볼까요? 조사 한번 해보시죠. 네. 정말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제 징수인지. 안 가봐도 돼요. 전화 몇 사람한테 해서 네. 자발적이야라고 물어보면 다 뽀록 날 일이에요 지금. 네. 다음 주에 한번 아, 취재하셔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를 손으로 가리는데 너무 익숙해. 그는 가려진다고 생각해. 네. 그 꿩이 무슨 사냥꾼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대가리 쳐박고는 엉덩이 하늘로 들이밀고 있는 네. 형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저런 사람들이 전쟁하면 난 질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 네? 네. 그러니까 6.25 때 마구마구 밀리는 거지. 6천 명이 국지전에서 전사했는데 네. 대통령은 여러분 저기 가보세요. 경회루 경복궁 가면 네. 경회루에 연못 있는데 경회루 옆에 이렇게 왼쪽에 보면 담벼락 밑에 네. 정자가 하나 있어. 뭔가요? 그거 이승만이 낚시하려고 만든 정자예요. 아 그래요? 그걸 안 없애고 있더라. 아무튼 거기서 낚시하다 6.25 터진 거 아니야. 내각회의도 못하고는 도망 가다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대구까지 가. 네. 대전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면 예. 이런 정신 상태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 져. 전법도 모르고 이거 뭐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대통령한테 허위 보거나 하고 있고 그 꼼수에 능하고 네. 뭐 이렇게 임기응변도 능한 게 아니라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기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네. 이런 거 좀 안 해야 돼. 난 한국 사회는요. 군이 모든 그 모순의 결정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군 출신이 대통령을 2번이나 해먹지. 그것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네. 그게 또 혁명이래. 예. 성공한 쿠데타는 뭐 처벌할 수 없다고. 아이고 참네. 그런 정신머리 인사들이 정치하고 있으니 참 네. 답답합니다. 참 저희가 군인권 119를 진행하다 보면은 참 답답한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좀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인권 저희 119 시간 계속해서 상담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상담하고 싶은 그런 사연이 있다면 검색창에 군인권센터 검색하셔서요. 사이버 상담실이 있죠. 네네. 그쪽으로 상담 내용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네. 다음 시간엔 저희가 뭐 상담이 공개될 수 있는 내용들은 몇 가지 이제 정리해서 본인 동의를 예. 받아서 네. 저희가 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인권 119 오늘 처음으로 평일에 방송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많이 네.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응원 댓글 메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시를 하기로 했죠. 내년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국회 정개특위가 다시 가동이 돼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돼 있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논의에 배제돼 있는 당이 바로 원내정당이긴 하지만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이 문제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국회 정개특위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이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선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긴요. 네. 뭐 한밤중에도 쫓아가고 네. 다른 당 그 대표님들 일정에 쫓아다니면서 네. 저희 그 정의당 그 입장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어쨌든 4+4 모임을 해서 2박 3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야단 법석을 했으면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빈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당이 다시 테이블을 갖는다고 해서 뭐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예 공식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든지 네. 아니면 원내 그 정당 세 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네. 대표자회를 통해서 한 번의 이야기를 하든지 네. 그렇게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4+4 회담에서 10일 날 뭐 거의 잠정 합의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새누리당이 거부를 했는데 네. 사실 그날 안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대폭 양보,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걸 단박에 걷어찰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어디냐? 네. 그러니까 어딜까요? 여야가 암만 뭐 논의를 해서 서로 네. 양보해가지고 근접한 안을 만들어도 네. 뭐 전화 한 통이면 그냥 단박에 이제 걷어채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네. 이게 청와대에서 비토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오면 협상하다가도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꾸죠. 이게 세월호 협상 때부터 계속 드러나던 모습인데요. 여전히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제 그제입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 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선거구를 직권으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건 거의 귀를 의식해야 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해놓은 그 선거구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가 네. 이런 식의 그 위헌적 발언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네. 실언이냐?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국회 심판 발언, 네. 또 뭐 친박 실세의 개헌론까지 네.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네. 지금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비상한 시국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요. 정말 헌법같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민주공화국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게 되고 쳐다보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 선거법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초 2박 3일 동안 그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야단 법석을 떨 때 어찌됐든 뭐 현행 지역구 246석을
53석까지 늘리자 이런 게 새누리당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이른바 이병석 안으로 나온 게요. 네. 사표 방지해야 되고 또 표의 등가성도 제고를 해야 되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 50%까지는 적용하자 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좀 어떤 입장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의 입장은 이제 가장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게 핵심이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지역구 인구 편차 3대1을 2대1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1,000만 가까운 사표 발생에 대해서 뭔가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금 그 지역구 획정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양당이 지역구 획정 문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1,000만에 가까운 사표를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거꾸로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자기 그 현역 의원들 지역구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소수 정당의 의석을 뺏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무성 대표 만나서도 전향적인 개혁은 차치하고 나도 또 현역 의원 지역구 지켜주는 것도 다 좋은데 그동안에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 의해서 그만큼 뺏어갔으면 됐지. 알량한 그 의석을 소수정당 의석을 또 뺏어다가 현역 의원 지키는 거 그거는 너무 좀 모렴치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 입장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더 개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축소도 안 되고 그리고 최소한 연동형 그 배분 방식을 100%가 아니면 제한적으로라도 이걸 적용해라. 그게 이제 저희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100%는 지금 당장 따내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뭐 동의해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50%라도 적용을 하자. 이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님한테도 저희 정의당은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게 이제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수하고 연동하는 거죠.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소수 정당은 의석수가 너무 많이 뺏기니까 적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해 주자는 건데 그 50% 연동만 좀 책임 있게 관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도 김무성 대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에 야당들이 다 합치면은 과반 의석을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50% 연동제로 하면 저희가 그 소수 정당이 손해는 보지 않는 선이지. 그동안에 부당하게 뺏어간 그 의석, 그러니까 부당하게 뺏어간 의석수를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도 아니다. 아주 일부 보완하는 정도다라는 것을 제가 그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4+4 회의에서 이게 이제 의제로 상정이 됐고 서로 논의를 해서 거기에 뭐 보도에 따르면은 국회 선진화법까지 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논의 접점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당내 와가지고 특히 뭐 친박 계열의 그 입장 때문에 부결된 것 같아요. 친박 계열의 당내 친박 계열의 입장 때문에 부결된 걸까요? 아니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종걸 대표가 지적한 청와대의 비토 이게 핵심이었을까요?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아니 그 교지가 다 작용을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친박은? 그렇군요. 예. 사실상 청와대 비토로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오늘 설령 그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거제도 말고도 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해서 좀 합의에 근접했는데 뭐 갑자기 그냥 뒤바뀌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그게 뭐 여야 간에 아무리 그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서도 네. 뭐 거기서 그 대화 타협의 성과를 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의회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미 뭐 의회 정치가 청와대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지난 그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 때부터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메커니즘을 부정했기 때문에 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여하튼 지금 어찌됐든 청와대가 저렇게 계속 국회 내에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까지 이렇게 다 개입을 한다면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 암만 뭐 회의해봐야 청와대가 답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정개특위도 사실상 좀 불투명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정개특위를 열어도 네. 저도 정개특위위원을 그 지난달까지 했는데요. 네. 정개특위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특히 위원들한테 상당한 정도 협상 권한을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은 뭐 그 일체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당론이 명확하게 있거나 네. 지도부의 입장이 있거나 또 지도부로 끝나지 않고 저기 청와대까지 오케이가 돼야 되니까 정개특위에서 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 결국은 이제 그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지 그 오늘 사이에 그럼 정개특위에서도 특별한 결론이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뭐 단기적으로 지금 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12월 15일 날 후보 등록 예비 후보 등록일인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초까지 그 선거구도 없이 지금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결과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제도가 된다라는 비판이 보수 언론에서조차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국회가 그 불법 상황을 지금 한 달째 지속하고 있는 거죠. 국회가 불법 상황을. 그걸 계속 11월 13일까지가 이제 네. 그 법적 시한인데. 네. 그리고 원래 10월 13일까지 안을 내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11월 13일은 지났고 지금 12월 15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또는 이제 불법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게 거의 습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네. 이 교섭단체 제도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양당의 이 독점 정치에 지금 그 폐해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당만 합의하면 교섭단체 동의만 있으면 법이고 뭐고 다 무시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이 이제 이번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 뭐 법이 11월 13일이면 뭐해 우리가 합의해서 고치면 되지. 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가 12월 말까지 고치라고 한 것을 마치 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국회가 오히려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참 답답합니다. (11월 18일은) 팥짱 서포터즈 1호점 풍무 양꼬치 중국 본점의 창사 25주년입니다. 중국 본점은 중국 연계시에 있고 중국 대도시마다 직영점이 24곳, 가맹점이 60여 개, 직영점 직원 수만 2,0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최고급 양꼬치 전문점입니다. 풍무 양꼬치가 이렇게 중국 최고 브랜드의 음식점이라니 어쩐지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점 대림역, 디지털 단지 역점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각각 선착순 125명에게 고급 타올을 드리고요. 25번째 테이블에는 25만 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을 제공합니다. 11월 18일 마침 그날 김광진 의원님도 예약을 하셨던데요.
김광진 의원이 당첨되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풍무양꼬치도 궁금하고 김광진 의원도 보고 싶으셨던 분들 기왕이면 11월 18일 수요일에 꼭 들러주세요. 풍무양꼬치 02-809-9292 02-809-9292 현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14일 열린 민중대회 폭력 진압 논란이 계속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수 언론 조중동 종편은 시민들의 과격 시위가 문제였다, 잘못이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 반복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오마이TV가 단독 촬영한 영상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명백한 경찰의 이 조준 살수라고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한 살수가 계속 진행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자, 이번 사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시민의 불법을 문제 삼기 전에 네. 그 공권력의 공권력의 불법을 먼저 문제를 삼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치라는 게 뭡니까? 법치는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에 대한 경계거든요. 이 법치라는 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우선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잖아요. 네. 이건 위헌 판결을 받은 그렇습니다.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위헌적 태도로 이번 시위에 임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백남기 어르신 네.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거의 물대포를 정조준해서 네. 사전 예고도 없이 네. 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수한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이 불법적으로 과잉 진압한 경찰총장 또 서울경찰청장 네.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강신명 총장 그리고 구이수 서울청장에 대한 파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이 막말, 네. 이게 이제 걱정인데요. 네. 뭐 기다렸다는 듯이 네. 시민들의 어떤 시위 행태를 문제 삼아서 지금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요. 네. 요즘에 새누리당은 회의만 열었다면 거의 막말의 경연장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확실히 불법 폭력 시 뽑아내야 국제 테러에도 맞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을 테러 행위자와 동급으로 갖다 놨잖아요. 예. 뭐 이완영 의원의 이야기는 뭐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그런 얘기인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 그거예요. 정치인의 막말이 과거에는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의 일탈이었거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너도 나도 거의 막말 대열에 합류해요. 그러니까 막말이라는 게 국민들의 정서에서 벗어난 얘기를 아주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해 만들어지는 건데, 네. 일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에게 막말은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말도 굉장히 의식적인 정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에서 막말의 잔치가 열린다는 거는 네. 뭔가 막말에 따른 정치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는 거죠. 그렇군요. 도저히 좀 특히 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무슨 경찰이 시민들한테 총을 쏴서 죽이는데 10건 중에 8, 9건은 정당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막말 정치가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는 지경인데, 특히 이완영 의원은 본인 스스로 농민의 아들이라고 그 홈페이지에 써놨더라고요. 경북이 지역구시고요. 그래서 이 농민을
대변하는 자세가 돼 있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 점도 국민들은 좀 의심이 되는데 국회 안에서 이분은 좀 주로 농민들을 좀 많이 대변하고 그런 분이셨나요? 이분은 원래 노동부 관료 출신 아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환노위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네.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은 총을 쏴서 죽여도 된다는 식의 네. 이런 막말은 네. 그거는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네. 저는 그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네. 그 내부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가장 핫한 회원제 모임이 진박 클럽 아닙니까? 진짜 특전으로, 진박. 특전으로 자기 총선 공천도 제공되고 또 아무나 가입할 수 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진박 클럽의 가입 요건이 막말이 아닌가. 막말 수준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가늠하는 네. 이런 코미디가 지금 집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완영 그 새누리당의 그 의원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그것도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러 온 그런 민생적 요구를 내건 시민을 거의 테러문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서 총을 쏴서 쏴도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민의의 전당에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의당도 이완영 의원에 대한 징계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답이 없거든요. 답이 아니고 지금 막말 경연장이라니까요. 지금 뭐 대통령 충성 경쟁을 거의 막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은 이완용 의원을 더 능가하는 막말이 뭔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이 진박클럽 회원이 되기 위한 그 막말 퍼레이드의 최종 결정판이 조만간 또 나오겠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 농민 백남기 선생이요. 이 전남 보성에서 상경한 농민이었는데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면 문정현 신부님이 이분이 굉장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부총리는 부상당해서 경찰병원에 있는 경찰들만 위로하고 시민 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거든요. 자, 이 문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 어르신께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드리고요. 그 새누리당 막말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그 지난 일요일 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담화 또 지금 말씀하신 황교안 총리 행동에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그래서 국민의 안위를 우선 살피는 것이 그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인데 그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명백히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마치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그리고 경찰이 보인 태도도 상식 이하예요. 과거에는 그 폭력 여부와 무관하게 진압 과정에서 시민이 큰 부상을 당하면 적어도 경찰 총수가 다과하거나 또는 뭐 내부 감찰 뭐 하는 그런 신용이라도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런 게 없어요. 아주 태연히 아무 잘못 없다고 강변하거나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경위를 조사해보니 아무도 몰랐다는 게 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수 지침을 위반했지만 예시용 지침이라 또 위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범죄 행위죠. 그들의 변명처럼 주의 태만에 따른 것인지 목숨을 겨냥한 고의적인 공격인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그리고 그 위헌 불법 시위 대응에 대해서 경찰총장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 법치가 흔들리는 말하자면 정부가 나서서 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행태를 하면서 시민들의 그 불법을 이야기한다면 그 법의 권위나 정당성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국회 환노위에 현재 노동개혁 5대 법안, 정부가 요구한 법안인데요. 이 5대 법안이 현재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노동법 꼭 처리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년에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되면 정말 청년 고용 절벽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노동법은 생명 삶의 조건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 조건은 법으로 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봉급쟁이 2천만 명의 그 가족을 생각하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이 노동 관련법을 다룰 때는 노사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 타협 또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존중하고 정부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실하게 밟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나 재계 입장이 관철되면 노사정 합의를 한다고 하고, 그 입장이 관철이 안 되면 노사정이고 사회적 합의고 필요 없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게 좀 정부 태도거든요. 그거는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민중궐기의 중요한 그 배경이 된 것도 이 지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노동 계약인데요. 지금 5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간제법이에요. 기간제법. 기간제법은 원래 2년 동안 기간제로 근무하면 2년 후에 정규직한다. 그렇죠. 그런 기대. 지속 상시 업무의 경우에 정규직화한다. 그래서 이 기간제법의 핵심은 2년 후에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에. 그런데 지금 그 정규직화된 게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을 35세 이상 2년을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9%밖에 안 되냐? 아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단시간 노동하고 저임금 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정부가 그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2년 동안 사용하도록 여유를 줬으면 이제 그다음에 정규직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주가 정부가 단속도 안 하는데 정규직화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거고 그것을 그 2년 동안이나 또 연장한다는 것은 기간제법의 취지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안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구하는 법안이다. 그걸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빨리 서둘러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 뜻인데 거꾸로 가는 정책을 저희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제가 어제 환노위에서 좀 화를 낸 거는 장관이 말씀하기를
80%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그 기간제를 4년으로 늘리는 걸 찬성한다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죠. 네. 그 설문이 어떤 거냐면 네. 2년 기간제로 근무하면은 그다음에 정규직한다. 이 항목은 없어요. 그 항목에 네, 그 조사에 설문조사 항목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는 길은 배제시켜 놓고 네. 나머지 중에 고르라고 하니까 그나마 2년보단 4년이 낫다.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거를 그 문항을 그렇게 구성해 놓고 그거를 마치 기간제 노동자들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파견 대상을 뭐 뿌리 산업까지 확대한다는 건데 핵심이. 네. 이거는 사실은 또 반월공단 같은데 지금 거의 불법 천지거든요. 파견에. 특히 대기업의 불법 파견이 그 계속 문제가 되고 뭐 법률적으로도 패소하고 또 노동자들도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기업들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40시간에다가 12시간이니까 52시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시간 법정 노동시간에다가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주. 네. 그러니까 52시간인데 정부는 68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 법을 탈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52시간 넘는 너무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그런 기업을 단속한 게 아니고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16시간을 추가로 인정해 줌으로써 68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8시간까지를 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행정지침을 그렇게 내린 거죠. 이제 그것을 이번에 줄여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면서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다가 8시간을 더 연장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을 12시간에다가 8시간을 더 추가해서 60시간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1위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이 이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고용 대책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라는 게 다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된 인식인데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라니까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이것이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 특히 이제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것은 노동개혁이라고,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 좋아져야 노동개혁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기 노동자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건데 이것을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이게 재벌들의 입김, 기업의 입김 이런 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보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의심이 아니라 작년에 정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요구의 핵심 내용들이 이 5가지 법안 플러스 쉬운 해고, 임금 피크제, 그다음에 취업규칙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경련의 민원 소원 수리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경련이 핵심적인 요구 사항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왜 규제 기요틴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규제 단두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싹둑 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포장된 게 이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고 그 핵심은 비정규직 전 국민 비정규직화, 그다음에 대기업 불법 파견 합법화. 그리고 노동시간 연장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을 좀 개선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라고 저희가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네. 그런데 출퇴근 재해를 인정한다고 해놓고 출퇴근 재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네. 자동차 사고는 이제 뺐어. 20년 이후에 그 먼 훗날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꼼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추진하려고 애쓰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실상이 지금 심상정 대표가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이라는 점 반드시 알고 주변에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통합정의당 오는 22일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번 통합으로 더 큰 정의당이 된다 이런 광고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네. 다른 방송에서 광고는 들었는데 팟짱에서 광고를 못 들었어요. 네.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광고는? 예. 저희가 전화를 끊고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팟짱에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그 국민 모임 등 뭐 새롭게 규합한 그 3자 쪽은 진보 세력 재편 과정에서 정의당이 너무 기득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정의당 내부에서는 나머지 세 분야에서 너무 좀 지분을 많이 요구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더 큰 정의당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기득권 때문에 싸운 바가 없고요. 사실상. 네. 가장 큰 핵심 쟁점이 정의당이라는 당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어떤 정체성, 네. 그리고 향후 뭐 이 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나 비전, 네.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고, 네. 다른 여타 정당들 이합집산하는데 논란이 됐던 네. 지분 논쟁이라든지 또 권한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번 그 진보정당 통합의 가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해결도 이제 이 뭐 당명이라는 것은 우리 그 당원들의 정치적 명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층에서 그 통합의 어떤 그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상층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네네. 그러니까 전 당원의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자.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지금 총선 앞두고 네네.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이름인데 네. 저희가 이제 뭐 거대 양당 수준만 되더라도 이 통합을 가지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당명도 바꾸고 할 텐데. 네네. 사실 뭐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이 당명 홍보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까지 정의당 당명을 쓰고 네. 그 이후에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 당명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를 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원만하게 다 좀 합의가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아니,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네, 모든 게 다 끝나서 지난번에 저희가 통합 선언을 했고 20일 날 전당대회를 하게 되죠. 이번 그렇군요. 주 일요일 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연합정치 3.0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2.0이 필요하다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심판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뭐 친박 실세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5년 단임제는 뭐 죽음의 제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년 중임제 개헌론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선관위에는 친반연대 그리고 또 대통령 반기문 뭐 친박 총리 이거 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선관위에는 친반연대라는 새로운 정당이 등록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앞서 주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지금 4분 5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내년 총선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야권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야권이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합쳐서 큰 판에서 만나서 좀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될까요? 어떤 좀 기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보면 뭐 정권 심판론은 안 통할 거다 네. 그런 뭐 프레임도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프레임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뭐 민주정치에서 네. 정권 심판론은 원칙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줬는데 네. 잘하면 또 시키고 잘못하면 심판하는 게 민주정치 선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네. 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과 폭주 때문에 네. 그 새누리당 정권 심판 의지가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선거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네.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히 큰데 네. 그 대안이 마땅치 않을 때 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핵심은 야당 그 자체죠. 네. 근데 저는 뭐 4분 5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저쪽에 맡겼을 때 더 잘할 수 있느냐. 국민들은 이제 그 점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야권 혁신과 연합 정치의 4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싸우지 않는 혁신 없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네. 이렇게 무도하게 밀고 나가는 데는 야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있지 않냐.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러니까요.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야당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을 불신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야권 정치 지도자회의를 제가 제안한 것도 네. 야당의 역할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싸우는 혁신이 돼야 돼요. 말로만 말펀치만 날려가지고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금 폭주,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 계약, 네. 그를 비롯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인물이 아니라 당이 문제다. 당이. 그러니까 저는 내년 대선 때도 지금 대선 주자들 라운딩 한다고 해서 바람 안 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지금처럼 이른바 계파 간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당 가지고는 선거 기계 새누리당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네. 일반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선거 기계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이제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 지금 계파 연합 구도처럼 리더십이 서지 않는 정당은 우선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당이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당 자체가 혁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점에서 대체로 야당 지지자들이 좀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혁신을 내용으로 해서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은 저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혁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혁신의 결과,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네. 하여튼 오래간만에 야당이 힘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야당이 다 힘 모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든 비노든 또는 정의당까지 다 힘 모아서 하니까 네. 힘이 나고 네. 자신 있게 또 국정교과서 반대도 외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이 축적될 때 네. 저는
연대가 힘있게 이루어지고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게 내년 총선만이 아니라 네. 정권 교체의 그 전망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총선 연대도 고민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는 보수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정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럴 때 이제 저렇게 구성이 되고 저런 진용이라면은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신뢰를 줄 때 저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네. 그런 점에서 그냥 정책 연대도 없고 또 야당이 해야 될 박근혜 정권 폭주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견제 과정도 없이 내년 그 총선에서 후보 간의 어떤 조정 문제로만 야권 연대가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야권 연대가 승리공학이 되기도 어렵지 않냐. 야권 지지자들을 다 모으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좀 어떤 방법론적인 기술적인 어떤 정교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야권 연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전망을 야권 지도자들이 좀 깊이 고민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신 이런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야권 지도자 정치회의 2.0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를테면 국정화 관련해서는 일단 그 함께 공동 전선으로 함께 공동 투쟁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그 안에서 원래 뭐 그 선거제도 문제라든가 또 노동 계약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거 좀 함께 하자라고 대표님께서 제안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계속 그 제기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선거제도 문제는 이제 그 공식적이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이제 저하고 문 대표님하고 이야기도 말씀도 나누고 제가 또 우리 입장도 설명드리고 문 대표님도 또 협상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근데 이제 노동시장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논의 차원에서만 이제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있고 당대당 차원에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큰 틀에서의 어떤 비전과 전략 이런 고민들도 이제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리더십이 이 문제에 집중해서 어떤 그 논의를 리드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당은 작으니까 아직은 저희 당이 할 도리 또 저희 당의 혁신 또 저희 당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는 저희가 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야권 전체는 서로 이제 손바닥이 맞아야 되죠. 근데 이제 새정치 쪽에서는 주로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서로 다른 정당으로 있는 것은 가치관이나 또는 그 대한정부에 대한 그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총선 앞두고 수혈이나 또는 뭐 빅텐트론이나 이런 그 방식은 말하자면 이제 급전 땡겨쓰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는 그 서로 간의 설득도 어렵고 국민들도 크게 그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잘 만드는 좀 지난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정의당이라는 걸 보면 약간 똘똘이 스머프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작지만 똘똘하게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좀 새정치민주연합 보면은 톰과 제리의 톰 같은 인상도 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무도한 정말 그 국민들의 생각을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의 정치가 막 되고 있어서요. 누군가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잘 해보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야권 지지자들께서 지금 양당 체제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원래 그 수조에도 말이죠. 여러 물고기들이 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강한 메기 네.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 정의당을 정치 교체 또 그 정당 개혁에 강한 매기로 우리 유권자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 주시면 저희 정의당도 열심히 잘하겠지만 여러 민생 의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책임성 있게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고 또 양당이 서로 의지하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런 그 혁신 과제들도 좀 강요할 수 있다고 봐요. 혁신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정말 수차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5개월 앞인데요. 국민들이 아주 그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저희 팟짱에 광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